배트맨 역사상 최고의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히는 가족의 죽음다운,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커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조커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그려졌지만 항상 코믹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DC 코믹스에 등장했을 때 그는 매우 폭력적이고 어두운 캐릭터였죠. 하지만 만화 규제 코드 때문에 그의 성격이 완화되었고 더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닐 애덤스가 조커를 다시 어두운 뿌리로 되돌렸습니다. 스티브 잉그라트가 작업을 맡으면서 우리는 배트맨, 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의 영감을 준 조커를 만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캐릭터는 악과 코미디를 섞으며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뉴 51 시리즈가 나오기 전 몇 년 동안 조커는 이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스콧 스나이더의 작품에서는 진정으로 어둡고 비틀린 조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의 공포스럽기까지 했으며 조커를 참신하고 흥미롭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DC 리버스와 뉴 52 시리즈에서 배트맨의 연속성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고전 더 배트맨, 즉 뉴 50 이전의 배트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뉴 52 배트맨만 존재하며 DC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속성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가족의 죽음터에서는 고전 배트맨 시절의 요소들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요소들이 드러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배트맨의 연속성, 특히 강한 리부트와 관련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커의 복귀는 결정적인 순간이며 이야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시작으로 작용합니다. 뉴 52 배트맨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조커는 눈에 띄게 부재했습니다. 그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의 유일한 등장은 이 디텍티브 코믹스 1호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조커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음모에 연루되었고 배트맨이 그를 쫓아가는 고전적인 추격전이었으며 결국 조커는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수수께끼 같은 결말로 끝났습니다. 조커의 얼굴이 제거된 채로 말이죠. 이는 팬들에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조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조커는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만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당 중 한 명이며 그의 광기, 예측 불가능한 음모, 그리고 매력적인 성격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커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 연출은 완벽했습니다. 이야기는 처음에 고담시 경찰국의 고든 서장, 하비 블록, 그리고 다른 경찰관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며 특별한 일이 시작될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지만 곧이어 불길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커가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제게 이 장면은 조커를 가장 무섭게 묘사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물고기에 조커의 상표를 붙이는 기괴한 유머나 살인 광란 같은 혼란 때문이 아니라 건물에 불이 꺼지고 발전기가 작동하며 문가에 숨겨진 얼굴을 한 광인이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하는 그 자체가 공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오싹함을 느끼게 합니다. 조커가 이후에 하는 행동은 더욱 섬뜩합니다. 그는 짐 고든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스콧 스나이더는 이 순간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조커는 어둡고 악랄한 버전이라는 것이죠. 유머러스하고 장난기 많던 이 배트맨, 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의 조커는 사라졌습니다. 이 조커는 데배트맨 일다의 조커, 즉 사디스틱하고 예측 불가능한 악당입니다. 조커는 짐 고든을 조롱하며 그의 주변에서 경찰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데킬링 조커더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에서 조커는 고든에게 끔찍한 공포를 강요하며 딸 바바라 고든의 취약한 모습, 심지어 알몸 사진을 보여주고 신체적 폭행을 암시하며 고든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킬링 조커더의 무력감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스나이더는 여기서도 그 분위기를 재현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조커는 고든의 부하들을 살해하며 악몽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든은 완전히 두려움에 얼어붙진 않았지만 조커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커를 볼 수도 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없었죠. 이 혼돈과 긴장은 배트맨이 도착하며 절정에 이릅니다. 배트맨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누군가 신호를 보냈거나 순찰 중 정절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등장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을 더합니다.
배트맨이 도착하자마자 짐 고든을 어느 정도 구해냈지만 고든은 그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분명히 크게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커는 자신의 얼굴을 되찾아 훔쳐갔습니다. 이제 알프레드와 배트맨은 조커가 왜 돌아왔는지 알아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커 캐릭터를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누구도 그의 계획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조커가 한 번은 웃는 물고기라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을 자기 얼굴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걸 상표 등록하려는 것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조커의 전형적인 이야기 방식이며 그를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 조커의 매력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다미안 웨인이 정통적으로 조커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프레드와 브루스 웨인이 조커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다미안은 곧바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조커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배트맨은 다미안에게 명확히 경고합니다. 조커를 가볍게 보지 마라. 조커는 초능력도 없고 초인적인 힘이나 속도 같은 것도 없지만 그가 위험한 이유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커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할 때 10번 중 9번은 이미 그것을 실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는 당신을 쓸데없는 추격으로 끌고 가는데 능숙하죠. 예를 들어 방송 중에 머리가 없는 채 의자에 묶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조커는 마치 그 남자의 팔을 자신의 팔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커가 본질적으로 말한 내용은 자정의 시장 헤이티가 죽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는 과거를 단순히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커가 이 모든 일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히 배트맨 여미더레에 대한 오마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커가 처음 등장해 매차정의 시장을 죽이겠다 고 선언했던 그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다릅니다. 원작 개배트맨 여미더에서는 조커가 자정의 시장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24시간 전에 독을 주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에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조커의 지능을 보여줍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조커는 그저 광대 복장을 한 미치광이에 불과했죠. 그러나 이번 이야기에서는 조커가 이미 시장 헤이티에게 독을 주입했지만 그것은 죽음에 필요한 용액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반전은 그 독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조커는 시장의 바닥 청소에 사용되는 세정제를 독으로 오염시켰고 동시에 시장을 경호하는 경찰관들의 옷에 다른 화학 물질을 묻혔습니다. 끔찍한 반전은 경찰들이 자신도 모르게 시장을 죽였다는 점입니다. 바닥의 잔여물과 경찰관들 옷에 묻은 화학 물질이 결합하면서 조커 독소의 변종이 생성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통적인 조커 독소의 이미지를 새롭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통 조커 독소는 사람들을 끔찍한 웃음소리를 남긴 채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변종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포감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조커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그의 계획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뉴 52에서 배트맨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이라면 누군가는 배트맨을 보고 그냥 고전 배트맨이 뉴 52에 등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뉴 52에서 배트맨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DC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슈퍼맨은 완전한 리부트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전 DC 이벤트는 이 새로운 타임라인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플래시와 원더우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달랐습니다. DC는 틸링 조크더와 젠 나이트폴 같은 고전적인 DC 스토리를 뉴 52 타임라인에 통합했습니다. 이 이벤트들은 화면 밖에서 브루스 웨인이 망토를 처음 입은 순간부터 뉴 52 이야기 시작까지의 발생한 발사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자들은 킬링 조크와 나이트폴 같은 사건이 뉴 52 타임라인에서 발생했다고 들었지만 이 사건들이 명시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DC가 배트맨의 사랑받는 이야기를 연속성에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커가 레드후드로 처음 등장해 화학 약품통에 빠지고
살아남아 초록색 머리와 창백한 피부로 변신한 첫 만남 같은 중요한 순간들이 뉴 52 타임라인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야기에서 배트맨은 조커가 사용한 화학 물질을 조사하며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AC 시미칼이라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배트맨은 레드 후드로 보이는 인물이 조커가 아니라 하울리 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디버션 교란은 배트맨을 방해하기 위한 조커의 계략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조커는 알프레드 페니오스를 납치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배트맨 만화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프레드는 손댈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동맹이자 누구도 감히 해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알프레드는 단순한 집사가 아닙니다. 그는 배트맨 패밀리의 중심이자 정신적 지주입니다. 알프레드가 위험에 처하자 배트맨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행동에 나섭니다. 조커는 배트맨에게 큰 충격을 주는 테이프를 남깁니다. 테이프에서 조커는 알프레드를 납치했음을 조롱하듯 확인시킵니다. 이 사실은 브루스를 거의 광기에 빠질 정도로 몰아넣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프레드는 브루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를 잃는 것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감정적 무게는 배트맨이 알프레드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조커가 알프레드를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질문은 알프레드가 죽을지 여부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질지였습니다. 조커의 예측 불가능함이 그를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투페이스 같은 악당의 경우 결과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는 아마 당신을 죽일 겁니다. 펭귄은 신문하거나 몸값을 요구하거나 혹은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광기는 다음 행동을 절대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점은 배트맨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더합니다. 조커의 관심은 곧 짐 고든으로 옮겨집니다. 그는 고든에게 혈액 희석제를 주입해 빠르게 과다출혈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작위 행동이 아닙니다. 조커의 모든 행위는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으며 각 행동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배트맨은 조커의 계획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다가 마침내 조커를 추적해 또 다른 범죄와 연관된 지역 다리로 향합니다. 이 장면에서 스콧 스나이더는 조커의 동기를 강조합니다. 전통적으로 배트맨과 조커는 끝없는 순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커는 아캄 수용소를 탈출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배트맨은 그를 쫓아 다시 아캄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더 개인적이고 훨씬 위험합니다. 이 순환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커는 끔찍하게 자신의 얼굴을 끈으로 다시 붙인 상태로 조롱의 수위를 한층 높입니다. 그는 배트맨에게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임이잖아. 항상 같은 게임. 내가 다리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너는 나이트윙을 부르고 나이트윙이 날 막아내고 네가 날 물리쳐서 다시 아캄으로 보내는 거지.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그냥 그들을 벌써 죽여버린다면? 네 재미를 빼앗아버린다면? 이 뒤틀린 논리는 조커의 계획을 잘 보여줍니다.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치밀하며 관계가 계산된 듯한 섬뜩함을 줍니다. 조커는 다리를 파괴하며 배트맨의 모든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배트맨이 준비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면서 조커는 배트맨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조커 독소의 다양한 변종을 배트맨에게 노출시키며 다크나이트조차 독소에 굴복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조커의 고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브루스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난 네가 누군지 알아. 네 모든 걸 알고 있어. 내 명함을 남겼잖아. 그는 올빼미 법정, 켈링 조크다. 그리고 이 나이트폴러 같은 과거 사건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계속 배트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짐 고든을 혈액 희석제로 독살한 이유에 대해 냉혹하게 설명합니다. 짐 고든이 도시를 위해 피를 흘리고 싶다면 내가 그걸 문자 그대로 만들어주지. 조커는 고든처럼 상징적인 인물들이 대표하는 메타포를 물리적 현실로 끌어내리며 그들을 냉혹한 현실 속에 끌어들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조커는 배트맨에게 자신, 나이트윙, 배트걸, 제이슨 토드, 그리고 다미안 웨인이 모두 자신이 만든 게임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삶과 투쟁은 단지 조커의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며 게임의 전개는 오직 조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조커는 배트맨을 조롱하며
배트맨, 나이트윙, 바바라 고든 누구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정체성이 단지 가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킬링 조커잇에서 조커의 신념과 연결됩니다. 조커는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건 단 하루의 나쁜 날 뿐이다. 하지만 조커에 따르면 끔찍한 하루는 단순히 사람을 광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웨인의 얼굴, 딕 그레이슨의 얼굴, 바바라 고든의 얼굴은 단지 위장일 뿐이며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배트맨, 나이트윙, 그리고 배트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커는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난 네가 누군지 아라고 말하며 그 말 속에 더 깊은 의미를 담습니다. 그의 주장은 불편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배트맨이야말로 진정 광기에 사로잡힌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크 나이트로서의 그의 사명감 자체가 그의 광기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조커가 정말로 미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결국 고담 경찰국이 도착하면서 조커는 도망칩니다. 그의 부하들은 경찰차에 로켓을 발사하며 혼란을 일으켰고 그 틈에 조커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브루스 웨인은 배트케이브에서 깨어납니다. 그의 주위에는 레드 후드, 레드 로빈, 팀 드레이크, 바바라 고든, 배틀걸, 딕 그레이슨, 나이트윙, 다미안 웨인으로 이루어진 배트 패밀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죽음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브루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밝힙니다. 조커가 어떻게든 배트케이브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는 조커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브루스는 조커와의 오래된 만남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비행선 위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1960년대에 코믹하면서도 불길했던 조커 이야기로의 오마주입니다. 당시 조커는 비행선에서 추락하며 패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그 순간이 배트케이브에 침입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을 가능성을 이제 와서 떠올리게 됩니다. 조커는 아마 비행선에서 추락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 사건은 브루스에게 깊은 성찰의 순간을 남겼습니다. 당시 그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커는 패배했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러나 이 미숙함은 훗날 섬뜩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배트케이브로 돌아온 후 잠을 이루지 못한 브루스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물 위에 떠있는 조커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 장면은 조커의 음산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 라는 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 의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 사실은 올빼미 법정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당시 브루스는 올빼미 법정의 존재를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자신의 오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올빼미 법정이 진짜라면 내가 이미 발견했을 것이다. 나는 고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자만심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브루스는 조커의 침입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배에 붙어서 들어온 걸 거야. 조커가 배트케이브에 들어올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만약 조커가 정말로 그들의 정체 브루스 웨인, 딕 그레이슨, 바바라 고든 등을 알고 있었다면 이미 그들을 직접 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조커의 진정한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조커가 정말 알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의 그림자 속에 그들을 살게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함이 조커를 가장 무서운 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그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배트맨의 조사는 결국 그를 아캄 수용소로 이끕니다. 여기서 스콧 스나이더의 스토리텔링은 그랜트 모리슨의 아캄, 심각한 땅의 심각한 집과 미묘하게 연결됩니다. 모리슨의 이야기가 내러티브와 예술을 통해 절대적인 광기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그렸듯 스나이더는 배트맨에게 조커의 혼돈과 교활함의 깊이를 직면하게 만드는 유사하게 불안한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미친 듯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만약 읽을 기회가 있다면 마치 조현병 환자를 소리 지르게 만들어 기적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잘못 믿는 어떤 실험처럼 느껴질 겁니다. 20세기 초 정신질환 치료 시도와도 비슷하게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죠.
이는 가장 기괴한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저는 한번 읽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책을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이건 진짜 미쳤다.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끝까지 읽으면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걸작이라며 저에게 다시 도전하라고 권하곤 합니다. 배트맨이 아캄 수용소를 탐험하는 동안 심각한 땅에 심각한 집비 이번 이야기의 일부에 영향을 엿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모리슨의 작품에서 읽었던 것에 따르면 이야기는 마치 도전 과제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트맨은 아캄을 탐험하며 자신의 악당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수용소의 죄수들이 풀려나며 배트맨은 하나씩 그들을 마주하고 수용소 기원의 비밀에 다가가게 됩니다. 스콧 스나이더의 이야기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배트맨은 조커와 동맹을 맺은 고담의 악명 높은 악당들을 포함한 아카벤을 포함한 아캄의 죄수들과 대면하며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트맨은 자신의 과거를 그린 듯한 타피스트리와 마주합니다. 조커와의 관계와 그의 악당들과 얽힌 순간들이 드러납니다. 웃는 물고기와 제이슨 토드의 죽음 같은 고전적인 이야기들이 언급되며 이 사건들은 뉴 52 연속성에 포함되어 화면 밖에서 일어난 일로 설명됩니다. 특히 뒤틀린 전개 중 하나로 배트맨은 기괴한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영웅이 아닌 아캄 직원들입니다. 가족도 없고 실종되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사람들로 조커는 이들을 브루스 웨인을 압박하기 위한 말로 이용합니다. 이는 저스티스 리그가 배트맨의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어둡게 반영한 장면입니다. 아수잘이라는 인물이 배트맨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 중 누구라도 바위에 박힌 검을 뽑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검을 뽑는 순간 전기 충격이 가해져 그들을 죽일 것이다.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네 왕좌에 앉아 그들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결국 배트맨은 왕좌에 앉아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배트맨은 전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고 맙니다. 배트맨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어두운 동굴에 갇혀 조커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조커의 사디스틱한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조커는 선언하듯 말합니다. 바바라 고든, 나이트윙, 다미안 웨인이 쓰고 있는 얼굴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들의 진정한 얼굴, 진정한 정체성은 배트걸, 나이트윙, 그리고 배트맨이다. 조커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얼굴을 자르기 시작하며 이를 끔찍한 잔치처럼 제공합니다. 이미 조커 독소에 노출된 알프레드는 이 광경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봐야 합니다. 덮개가 벗겨지자 조커가 바바라 고든, 나이트윙, 다미안 웨인의 얼굴을 잘라내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끔찍한 암시가 드러납니다. 이 뒤틀린 행위는 조커의 관계를 완벽히 상징합니다. 그만의 논리로 움직이며 그 논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어둡고 섬뜩하며 심각하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배트맨은 포로들이 휘발유에 흠뻑 젖어 있으며 의자 아래에는 부싯돌이 장치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의자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커는 손에 화염방사기를 들고 그들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배트맨은 조커를 밀쳐내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 도중 배트맨은 배트 패밀리의 멤버들을 풀어줍니다. 이들은 모두 조커 독소에 노출되었음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독소의 혼란을 극복합니다. 이 독소는 죽이는 것보다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듯 보였지만 그 심리적 영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배트맨과 조커의 싸움은 일종의 결말을 암시합니다. 완전히 끝나는 엔드게임 수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임은 분명합니다. 싸움 끝에 배트맨은 상황을 역전시키며 차분한 태도로 조커를 직면합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 괜찮아. 하지만 나도 네가 누군지 알아. 네 이름도 알고 있어. 스콧 스나이더의 이야기는 조커의 깊은 고독감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공유할 누군가를 갈망합니다. 자신만큼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을요. 얼굴을 자르고 스테이플로 다시 붙이는 그의 자해 행위는 이런 욕망을 반영합니다. 배트맨, 나이트윙, 그리고 배트 패밀리를 겨냥한 그의 계획은 그들을 자신의 왜곡된 관점으로 끌어들여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배트맨이 조커를 마주하며 말합니다. 난 네 이름을 알아.
네가 누구 밑에 있는지 내 비밀이 무엇인지도 알아. 이는 조커가 미친 상태로 남고 싶어하는 그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조커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엔드게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조커의 관계는 그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다루는 주제는 조커와 배트맨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조커의 머릿속에서 그와 배트맨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한 관계를 공유합니다. 그들의 게임은 탈출과 추격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조커가 아캄에서 탈출하면 배트맨이 그를 잡고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배트맨이 조커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조커가 상상하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조커 배트맨 이분법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조커는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는 한 남자로부터 도망치는 존재로 전락할 뿐입니다. 결국 조커는 배트맨을 비틀어 놓으려 합니다. 그를 광기로 몰아넣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날 가능성을 암시하며 배트맨의 심리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결국 조커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야기는 사실상 끝을 맺습니다. 이 순간 조커가 본질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라진 듯 보이며 그의 흔적 또한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조커가 엔드게임에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스콧 스나이더가 배트맨에 관해 쓴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는 배트 패밀리가 조커 독소의 영향을 치료받고 해방됩니다. 그 후 브루스 웨인은 알프레드에게 자신이 이전에 자선 기부를 빙자해 아캄 수용소를 방문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커가 남겼다고 생각되는 명함과 함께 조커를 대면했습니다. 조커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브루스 웨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조커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배트맨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남아있는 한 브루스 웨인이라는 인물 자체는 조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조커가 바라는 전부이며 그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조커가 브루스 웨인의 본질적인 정체에 반응하며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조커의 머릿속에서 브루스 웨인은 사실 배트맨입니다. 브루스 웨인이 자선가나 억만장자라는 모습은 단지 하나의 얼굴, 즉 가면일 뿐입니다. 진짜 정체는 배트맨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조커의 정신세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탐구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결국 조커가 배트케이브에 침입해 배트 패밀리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다른 멤버들에게 밝히지 않기로 한 배트맨의 결정은 배트 패밀리 관계를 사실상 끝장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가족의 주문, Death of the Family 라는 제목을 가진 것입니다. 배트 패밀리 멤버들의 입장에서 이는 극단적인 신뢰의 배신이었습니다. 조커가 각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조커가 언제든 그들을 추적하고 개인적인 삶을 파괴하며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배트맨이 이 사실을 숨긴 것은 결국 그가 배트 패밀리 멤버들을 끝까지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전투와 갈등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트맨의 비밀주의는 그의 여전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배트맨과 거리를 두었고 딕 그레이슨을 제외한 모두가 사실상 그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